조용히 운동하던 여성을 성희롱한 깡패들. 알고 보니 그녀는 국가가 키운 최정예 인간 병기였고 지옥 같은 사냥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쇳덩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거친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우는 그곳은 도시의 작은 해방구였다. 누군가는 흘러내리는 땀방울에서 희열을 느꼈고 누군가는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생의 감각을 되찾았다. 최서아에게 있어 이 헬스장은 위장이자 휴식처였고 동시에 야생성을 길들이는 자신만의 철창이었다. 그녀는 레그프레스에 깊숙이 몸을 싣고 있었다. 웬만한 남성들도 버거워하는 무게의 원판들이 양쪽에 묵직하게 걸려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길게 묶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젖어 목덜미에 달라붙었고 얇은 운동복 위로 드러난 등 근육은 힘을 받을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숨을 들이마시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모든 근육의 힘을 폭발시키듯 숨을 내뱉으며 무게를 밀어 올리는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우아했다. 주변의 시선들은 대부분 경외와 감탄, 혹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다. 저 가녀린 몸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까? 그녀의 외모는 힘보다는 아름다움에 가까웠다. 군더더기 없는 몸의 선, 희고 깨끗한 피부, 운동에 집중할 때 살짝 굳어지는 날카로운 턱선은 오히려 섬세한 조각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섬세함 속에 숨겨진 강철 같은 힘을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최서아는 그저 운동에 미친 예쁜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호흡,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수만 번의 반복으로 다져진 살인 기술의 일부였다. 숨을 멈추고 적의 경동맥을 끊을 때의 그 집중력, 목표를 향해 한치의 오차 없이 돌진할 때의 그 폭발력. 지금 그녀가 밀어올리는 것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압력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면의 화약고를 억누르는 수련의 과정이었다. 후. 마지막 세트를 마친 그녀가 긴 숨을 내쉬며 기구에서 일어섰다. 온몸의 근육이 기분 좋게 비명을 질렀다. 이 평범한 고통이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일상의 증거였다. 불과 몇 주 전, 그녀는 이름 모를 이국의 척박한 땅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총알이 빗발치는 어둠 속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피와 화약 냄새, 동료의 비명과 적의 신음이 뒤섞인 지옥도 속에서 그녀는 인간이 아닌 하나의 병기였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감정을 지우고 본능을 날카롭게 벼렸다. 그리고 마침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조국에서 허락된 짧은 휴가. 그녀는 다시 사람이 되는 법을 연습해야 했다. 사람처럼 웃고 사람처럼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사람처럼 안전한 공간에서 땀을 흘리는 법을. 이 헬스장은 그녀에게 완벽한 공간이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타인과의 불필요한 관계 설정, 감정 소모 없이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녀는 이곳의 소음과 땀 냄새마저 사랑했다. 그것은 적어도 피 냄새보다는 훨씬 인간적이었으니까.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그녀는 주변을 무심하게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야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넓고 깊었다. 모든 사물과 사람의 위치, 그들의 움직임과 시선의 방향이 마치 레이더처럼 머릿속에 입력되고 분석되었다. 비상구의 위치, 창문의 구조, 거울에 비치는 사각지대, 사람들의 손에 들린 물건들까지. 그것은 직업병이자 생존 본능이었다. 위험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안전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모두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간. 건강 혹은 과식. 그 어떤 것이든 이곳에서의 욕망은 순수하고 투명했다. 최서아는 물통을 들고 정수기로 향했다. 차가운 물이 목줄기를 타고 넘어가는 감각이 생생했다. 바로 그때였다.
헬스장의 평화로운 공기를 찢는 듯한 거칠고 불쾌한 목소리가 입구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어이, 김 관장! 아직도 이따위 기계들로 장사하고 있나? 최서아의 고개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미미하게 돌아갔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났다. 새로운 포식자의 등장이었다. 그리고 그 포식자는 이곳의 규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의 존재감을 천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고요했던 그녀의 철창에 불청객이 흙 묻은 발로 난입한 순간이었다. 헬스장 입구에 서 있는 사내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슷한 덩치의 사내 둘을 양옆에 거느린 그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우두머리 고릴라 같았다.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번쩍이는 트레이닝복은 그의 우락부락한 근육질 몸매 때문에 오히려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짧게 깎은 머리, 험악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의 모든 것을 깔보는 듯한 오만한 눈빛. 황철산이었다. 이 지역 상권을 주름잡는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 그의 이름은 법보다 가까운 공포로 통했다. 아이고, 황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카운터에 있던 김 관장이 화들짝 놀라며 달려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와 감출 수 없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헬스장 회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다가 이내 겁을 먹은 초식동물처럼 재빨리 흩어졌다. 운동기구 소음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불청객들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려 애썼다. 쯧쯧, 여전히 파리만 날리는구만. 이러다 월세는 제대로 내겠어? 황철사는 김 관장의 어깨를 툭툭하고 두드렸지만 그 손길에는 친근함 대신 위압감이 가득했다. 김 관장의 어깨가 움찔거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다 사장님 덕분이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면 됐고. 운동이나 좀 해야겠다. 야, 너희들. 저기 벤치프레스 자리 좀 맡아놔라. 제일 좋은 걸로. 황철산이 턱짓으로 명령하자 양옆에 있던 부하들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헬스장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중 한 명이 벤치프레스에서 막 세트를 마친 한 청년에게 다가갔다. 이봐, 학생. 우리가 좀 써야겠는데 비켜주지. 청년은 당황한 얼굴로 그들을 쳐다봤다. 아직 그의 세트는 몇 개 더 남아 있었다. 하지만 위협적인 인상의 사내들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챙겼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만의 현장이었다. 황철산과 그의 무리들은 헬스장의 기존 질서를 아무렇지 않게 파괴하고 자신들의 규칙을 강요했다. 그들은 기구를 독점했고 사용한 원판을 정리하지 않았으며 휴대폰으로 시끄럽게 통화를 하거나 자기들끼리 저속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렸다. 마치 안방처럼 활보하는 그들의 모습에 다른 회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의 오만함 뒤에 도살인 폭력의 그림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최서아는 덤벨을 들고 이두 운동을 하며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황철산 무리가 내뱉는 상스러운 욕설과 다른 회원들의 억눌린 숨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그녀의 눈은 거울을 통해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쫓았다. 황철산의 과시적인 몸짓, 부하들의 비굴한 충성심, 그리고 그들 주변에서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공포의 장막. 그녀는 분석하고 있었다. 황철사는 전형적인 알파 메일 앨퍼 메일 행세를 하고 있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의 지배력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과시하려는 욕구. 그의 행동 패턴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상대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게는 꼬리를 내리거나 혹은 자신의 무리가 파괴될 것을 각오하고 무모하게 달려드는 부류. 지금 이 공간에는 그의 적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무소불 위의 왕처럼 굴고 있었다. 최서아는 속으로 혀를 찼다. 저런 자들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작해야 민간인들 앞에서나 군림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 진짜 힘은 소리 없이 강하며 함부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압도하는 법이다. 그녀가 속한 부대에서 배운 첫 번째 가르침이었다. 황철산 무리의 소음은 점점 더 커졌다. 그들은 이제 주변의 시선을 즐기는 듯 보였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표정에서 희열을 느끼는 변태적인 심리. 최서아는 조용히 덤벨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이곳은 그녀가 원하던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었다. 오염되었다. 불쾌한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공기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운동을 중단하고 탈의실로 갈 생각이었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녀의 임무는 이곳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부대로 복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이 떨어지기 직전 황철산의 시선이 정확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거울을 통해서였다. 그의 음흉한 눈빛이 거울 속 그녀의 몸을 위아래로 훑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최서아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눈빛. 그녀는 직감했다. 하이에나가 새로운 사냥감을 정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냥감은 바로 자신이었다. 황철산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부하들에게 무언가 나지막이 속삭였고 그들의 시선 역시 일제히 최서아에게로 향했다. 키득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그녀를 품평하는 듯한 저속한 단어들이 섞여 날아왔다. 야, 저 여자 몸매 봐라. 장난 아닌데? 운동 좀 했나 본데? 엉덩이가 아주 그냥. 형님이 한번 손 좀 봐주셔야겠는데요. 최서아는 그들의 시선과 대화를 무시한 채 케이블 머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혈관을 흐르는 피의 온도는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었다. 전투 직전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시작할 때의 그 익숙한 감각.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이곳은 전쟁터가 아니다. 저들은 민간인이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위협을 감지하고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케이블 손잡이를 잡고 삼두 운동을 시작하자 황철산 무리 중 하나가 슬그머니 그녀의 옆 기구로 다가왔다. 그는 운동을 하는 척하며 노골적으로 그녀의 몸을 훔쳐보았다. 최서아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자신을 중심으로 반경수 미터 안의 모든 움직임이 손바닥 보듯 환했다. 남자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그의 호흡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심지어 그의 근육이 다음 행동을 위해 어떻게 긴장하고 있는지까지 느껴졌다. 최서아는 세트를 마친 뒤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부하가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녀의 동선을 가로막으며 말을 걸었다. 저기요, 혼자 운동하시나 봐요? 우리가 좀 도와줄까요? 필요 없습니다. 최서아의 대답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감정은 완전히 배제된 사실 전달에만 충실한 목소리. 남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다시 치근덕거렸다. 에이, 그렇게 쌀쌀맞게 굴지 말고. 같이 운동하면 재미도 2배고 효과도 2배인데. 관심 없습니다. 비켜주시죠. 최서아의 단호한 태도에 남자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때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황철산이 직접 나섰다. 그는 부하를 손짓으로 물리고는 마치 인심 좋은 동네 형처럼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허허, 우리 애가 실수를 했나 보네. 아가씨, 너무 놀라지 말아요. 그냥 운동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친해지고 싶었나 보지. 황철산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선과 탐욕은 숨겨지지 않았다. 그는 최서아의 바로 옆에 서서 압박감을 조성했다. 그의 거대한 덩치가 드리운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내가 자세 좀 봐줄까? 황철산은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최서아의 등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허리 라인을 교정해주겠다는 핑계로 몸에 손을 대려는 속셈이었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몸에 닿기 직전, 찰나의 순간. 손. 최서아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황철산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다. 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저 가녀린 여자에게서 나온 목소리가 맞나? 웬만한 사내들도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데 저 여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을 정면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나 당황 같은 감정은 조금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을 때의 후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황철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자존심이 상했다.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이 공간에서 고작 여자의 하나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사실이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멈췄던 손을 다시 뻗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고 거칠게. 어쭈, 성깔 있네. 오빠가 친절하게 알려준다는데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포위망은 완성되었다. 부하들은 어느새 그들의 주변을 에워싸며 퇴로를 막고 있었다. 다른 회원들은 더 멀찍이 떨어져서 외면하거나 혹은 불안한 눈으로 이곳을 쳐다볼 뿐이었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 혹은 막으려 하지 않았다. 최서아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마치 사자 무리에게 둘러싸인 암사슴이 아니라 양떼 속에 들어온 굶주린 늑대처럼. 황철산의 손이 최서아의 허리를 향해 파고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시 멎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주변의 쇳소리, 사람들의 숨소리, 심지어 황철산 자신의 거친 호흡마저도 멀게만 느껴졌다. 오직 그의 눈앞에는 저항하지 않는, 아니,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가녀린 여자의 뒷모습만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의 소나귀에 잡힐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을 상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 구역에서 자신에게 거역하는 것은 무엇이든 부서지거나 혹은 복종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리고 저 여자는 후자가 될 터였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그녀의 운동복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 최서아의 몸이 반바퀴, 아주 미세하게 회전했다. 그것은 춤을 추는 듯 유려하면서도 전광석화처럼 빠른 움직임이었다. 황철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 여자의 등을 노렸던 그의 손은 어이없게도 허공을 갈랐고 그와 동시에 여자는 그의 정면에 마주 서 있었다. 황철산의 입에서 당황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상황 판단이 채 되기도 전에 그는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깊어진 눈동자. 그 안에는 분노나 공포 같은 인간적인 감정 대신 목표를 확인한 포식자의 무감정한 시선만이 담겨 있었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나지막이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황철사는 수많은 위협과 싸움을 겪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하지만 이미 자존심에 불이 붙은 그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그는 분노를 터뜨리며 이번에는 작정하고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려 손을 뻗었다. 아까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움직임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위협적인 공격. 그러나 최서아의 세상에서 황철산의 움직임은 마치 느리게 재생되는 화면처럼 보였다. 그의 어깨 근육의 수축, 손목의 각도, 무게 중심의 이동.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는 너무나도 뻔한 경로였다. 상단 공격. 속도는 초당 2m 내외. 패턴 단순. 위협 수준 하.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번이나 반복했던 시뮬레이션이 자동적으로 재생되었다. 그녀는 황철산의 손목이 자신의 어깨에 닿기 직전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겁에 질려 굳어버린 것처럼. 황철산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잡았다, 요년. 그가 쾌재를 부르며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는 순간 최서아의 몸이 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손아귀 바로 아래로 물 흐르듯 파고들었다. 황철사는 육중한 몸 때문에 상체 숙임 동작이 굼떴고 그의 시야에서 최서아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팔에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최서아는 몸을 낮추는 동시에 그의 뻗은 팔 안쪽으로 파고들어 한 손으로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지렛대 삼아 군더더기 없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팔을 꺾어 올렸다. 끄아악! 황철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뼈와 인대가 뒤틀리는 끔찍한 고통.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몸이 공중으로 살짝 떴다가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다. 하지만 최서아는 그가 바닥에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꺾은 팔을 놓지 않은 채 그의 등 뒤로 그림자처럼 이동했고 다른 한쪽 무릎으로 그의 오금, 무릎 뒤쪽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커허! 황철산의 육중한 몸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한쪽 무릎을 꿇은 채 팔이 등 뒤로 꺾인 기괴하고 굴욕적인 자세가 되었다. 최서아는 그의 머리 바로 뒤에 서서 그의 거대한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부하들은 물론 멀리서 지켜보던 헬스장 회원들까지 모두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했다. 거대한 산과도 같았던 황철산이 가녀린 여자 하나의 손에 저렇게 무력하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게 같은 년이 안 놔. 황철산은 고통 속에서도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최서아는 그의 팔을 조금 더 비틀어 올릴 뿐이었다. 으악! 아! 아파! 알았어. 알았다고. 비명은 곧 애원으로 바뀌었다. 최서아는 그의 귓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은 내가 넘었어. 그리고 여긴 내 놈 같은 쓰레기들이 함부로 영역 표시를 해도 되는 곳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헬스장의 모든 이들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날카롭고 서늘했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단련된 병기의 목소리였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헬스장 안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황철산의 거친 숨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의 부하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들의 우두머리, 공포의 대상이었던 황철산이 저 연약해 보이는 여자에게 팔이 꺾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힘의 서열, 폭력의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뭐해, 이 새끼들아. 당장 전현을 끌어내지 않고. 황철산이 고통을 참으며 악을 썼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부하 중 하나가 허둥지둥 최서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며 그녀의 뒤를 공격하려 했다. 그것은 최서아가 가장 예측하기 쉬운, 가장 어리석은 공격이었다. 최서아는 황철산을 제압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고개만 살짝 돌려 달려드는 남자를 곁눈질했다. 그녀는 황철산의 꺾은 팔을 놓아주는 대신 그의 몸을 방패 삼아 옆으로 살짝 비틀었다. 커허. 달려들던 남자의 주먹은 최서아 대신 자신의 우두머리인 황철산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황철산의 입에서 비명 섞인 신음이 터져나왔다. 이런 미친 새끼가. 최서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황철산의 등을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무릎 꿇고 있던 황철사는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달려들던 부하와 그대로 부딪혀 함께 바닥을 굴렀다. 순식간에 두 명의 거한이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력화된 것이다. 남은 한 명의 부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정교하게 움직이는 살인기계 혹은 맹수였다. 그는 감히 달려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최서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표정은 처음과 똑같이 무감정했지만 주변 공기를 짓누르는 위압감은 황철산이 내뿜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황철산의 위압감이 천박한 과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최서아의 그것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다져진 진짜 실력에서 나오는 서늘한 기백이었다. 바닥에 엎드린 황철산이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부서진 자존심을 애써 부여잡으며 최서아를 노려보았다. 너 정체가 뭐야? 대체 어떤 년인데? 최서아는 대답 대신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헬스장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다. 황철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공포가 그의 본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최서아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무릎 꿇은 왕을 내려다보는 승리자의 시선이었다. 나는 내가 사는 세상의 규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배운 건 딱 하나여야 해.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그 하찮은 힘은 진짜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물통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운동을 마저 하려는 듯 덤벨이 놓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헬스장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길을 터주었다. 황철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왕관은 부서졌고 그의 왕국은 무너졌다. 이 작은 헬스장 안에서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리고 그 패배의 기억은 그의 뼛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질 것이었다. 최서아는 덤벨을 다시 집어들었다. 아까와 같은 무게였지만 이상하게도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 더러운 바이러스를 깨끗하게 청소한 뒤의 상쾌함. 그녀의 휴가에 예상치 못한 소동이 있었지만 어쩌면 이것 또한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시 자신만의 고유한 철창 안으로 들어왔다. 다만 이제 그 철창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두가 알게 되었다. 헬스장을 나서는 황철산의 걸음걸이는 수십 년 묵은 늙은 곰처럼 위태롭고 무거웠다.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수십 개의 시선들이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살갗을 파고드는 듯했다. 경멸, 조롱, 그리고 아주 약간의 통쾌함이 뒤섞인 그 눈빛들은 그가 평생 다른 이들에게 던져왔던 것이었다. 이제 그것이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에 박히고 있었다. 시발. 주차장에 도착해 최고급 외제 차의 문을 열자마자 그는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가죽 시트를 주먹으로 내려쳤다. 둔탁한 소음과 함께 손등의 뼈가 울렸지만 팔이 꺾였던 고통과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굴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부하들은 감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차 안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사장님, 병원부터 가시죠. 운전대를 잡은 오른팔 박전무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는 황철산처럼 이성을 잃지는 않았다. 닥쳐. 병원은 무슨 병원? 지금 내 몸뚱이가 문제인 것 같아. 내 얼굴이, 이 황철산의 이름이, 저 계집애 하나 때문에 개십창이 났단 말이다. 황철산은 고함을 지르며 헝클어진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쓸어넘겼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시뻘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독사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전무. 예, 사장님. 알아봐. 그 쌍년. 머리카락 한 올까지 그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뭘 처먹고 뭘 싸질렀는지 전부 다 알아내. 그년 애미애비는 물론이고 같이 사는 개새끼 한 마리까지 샅샅이 뒤져. 내가 그년을 어떻게 씹어먹어야 직성이 풀릴지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뚝뚝 묻어났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에 감히 흠집을 낸 존재를 뿌리부터 파멸시키고 말겠다는 잔혹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박전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황철산의 이런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번 목표로 삼은 사냥감은 뼈까지 발라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의 잔인함은 그를 이 자리까지 올려놓은 가장 큰 무기였다. 차가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헬스장 통유리 너머로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운동을 하고 있는 최서아의 실루엣이 보였다. 황철사는 불타는 듯한 눈으로 그 모습을 노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가지의 잔인한 복수극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냥 죽이는 것은 너무 시시했다.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하나씩 아주 천천히 부숴버릴 생각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강철 같던 그 몸, 그리고 무엇보다 꺾일 줄 몰랐던 그 오만한 눈빛까지 모든 것을 짓밟고 진흙탕에 처박아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들의 본거지인 유흥업소 빌딩 최상층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황철산의 분노는 이미 차가운 결의로 변해 있었다. 그는 최고급 양주를 병째로 들이켜며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반짝이는 불빛 아래 수많은 인간들이 그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며 살아간다. 그가 이룩한 공포의 제국이었다. 그런데 고작 계집애 하나가 그 제국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장님, 알아볼 만한 인맥은 총동원하겠습니다. 웬만한 신상은 반나절이면 나올 겁니다. 박 전무가 보고하자 황철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청소부들도 준비시켜. 그 말에 박 전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청소부는 그들이 사용하는 은어였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가장 더럽고 잔인한 일을 처리하는 전문 해결사들. 돈만 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인간 백정들이었다. 그들을 동원한다는 것은 이번 일이 단순한 손봐주기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했다. 그년이 어떤 뒷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 이 바닥의 왕은 나야. 감히 내 영역에서 발톱을 드러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줘야겠다. 황철사는 술잔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단단한 유리잔에 실금이 가며 위태로운 소리를 냈다. 그의 부서진 왕관은 이제 그 여자의 피로 다시 세워질 터였다. 꺼져가는 줄 알았던 불씨는 오히려 거대한 화마가 되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서아는 마지막 세트를 마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헬스장 안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웠다. 사람들은 그녀를 대놓고 쳐다보지는 못했지만 흘깃거리는 시선 속에 담긴 경외와 두려움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운동하는 예쁜 여자가 아니었다. 괴물 혹은 그 비슷한 무언가였다. 그녀는 이런 시선에 익숙했다. 하지만 평온해야 할 휴가지에서까지 이런 종류의 긴장감을 느끼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샤워실에서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뜨거워진 몸과 머리를 식혔다. 황철산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도끼 어린 약속.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의 일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귀찮게 됐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떠나 한 명의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자에게 경고를 한 것뿐이다. 다만 그 경고의 방식이 일반인들의 상식을 조금 뛰어넘었을 뿐. 샤워를 마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몸의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편안한 후드 티셔츠와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는 인파 속에 섞이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평범한 20대 여성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가진 최고의 무기 중 하나였다. 누구도 이 평범한 모습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능력을 상상하지 못했다. 헬스장을 나선 그녀는 가볍게 몸을 풀며 집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과 저녁 약속으로 향하는 이들로 붐볐다. 그녀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지만 음악은 틀지 않았다. 이어폰은 외부의 소리를 더욱 예민하게 증폭시켜주는 보조도구일 뿐이었다. 그녀의 감각이 주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상점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주기까지. 그리고 그녀는 거의 즉시 알아차렸다. 자신을 향한 이질적인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횡단보도 건너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다. 그녀가 걷기 시작하자 차도 따라서 서서히 움직였다. 너무나 전형적인 미행 수법이었다. 그녀는 헛웃음이 나왔다.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군.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아마추어였다. 최소한은 걷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녀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에서 잠시 멈춰 떡볶이를 주문했다. 떡볶이를 먹는 동안 그녀는 노점의 반질반질한 철판에 비친 모습을 통해 뒤따르는 차와 그리고 새로 나타난 또 다른 추격자를 확인했다. 중절모를 쓴 남자. 인파 속에 섞여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차가 한 대, 도보가 한 명. 최소 2인 1조인가. 그녀는 떡볶이를 다 먹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일부러 복잡한 재래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좁은 길목에 사람들이 엉켜 있었고 각종 좌판과 오토바이들이 동선을 방해했다. 미행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역시나 그들은 허둥대기 시작했다. 차는 더 이상 따라 들어올 수 없었고 중절모 남자는 사람들에 떠밀려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 애를 썼다. 최소한은 마치 물고기처럼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막힘이 없었다. 사람들의 어깨와 부딪히는 법이 없었고 가장 효율적인 최단 경로를 본능적으로 찾아냈다. 시장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생선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 흥정하는 척했다. 그리고는 가게 처마에 달린 볼록 거울을 통해 뒤따라오는 중절모 남자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거의 다 따라온 상태였다. 바로 그때였다. 생선 가게 주인이 생선을 담은 검은 비닐봉지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봉지를 받아드는 척하다가 실수로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어머! 그녀가 짧은 비명을 지르자 봉지에서 빠져나온 싱싱한 고등어 몇 마리가 바닥에 떨어져 파닥거렸다. 미끌미끌한 생선 기름과 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를 거의 따라잡은 중절모 남자의 발이 정확히 그 기름을 밟았다. 혁! 남자는 비명과 함께 중심을 잃고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보기 좋게 뒤로 낮아빠졌다. 그의 몸은 생선 좌판을 덮쳤고 수많은 생선과 얼음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그를 뒤덮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이고 이 양반아. 내 생선 물어내. 사람들의 고함과 비명이 터져나왔다. 최소한은 그 혼란을 틈타 태연하게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미안해요 아저씨. 하지만 내 휴가를 방해한 건 그쪽이 먼저니까. 그녀는 골목의 코너를 돌기 직전 뒤를 돌아보았다. 생선 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완벽한 승리였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몸을 숨겼다. 이제 게임의 룰은 그녀가 정할 차례였다. 황철산의 사무실. 그의 고함에 박전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생선 비린내를 풍기는 중절모 남자와 허탕만 치고 돌아온 미행조였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년이 여우같이 빠져나가서. 변명 집어치워.
이 쓸모없는 새끼들아.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붙들고 다니는 것들이 무슨 낯짝으로 내 앞에 서 있어. 황철사는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재떨이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고작 여자 하나에게 자신의 조직이 농락당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왔다. 박전무. 계획 변경이다. 황철사는 씩씩거리며 말했다. 전현, 보통 내기가 아니야. 미행이나 감시 같은 아마추어 짓거리로는 안 되겠어. 아예 뿌리를 뽑아버릴 방법을 찾아. 예, 사장님. 그래서 다른 쪽으로 알아봤습니다. 박 전무는 긴장된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헬스장 회원 가입 신청서입니다. 이름은 최서아. 나이는 24. 그런데 뭐. 주소지가 이상합니다. 기록상으로는 분명 거주지인데 위성사진으로 확인해보니 몇 년째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신상정보, 가족관계, 재산, 학력. 전부 최소한의 기록만 있을 뿐 비어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유령 같다고 할까요? 황철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미간을 찌푸렸다.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예감은 했지만 신상 정보까지 이렇게 깨끗할 줄은 몰랐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사는 사람. 그렇다면 더더욱 위험한 존재일 수 있었다.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년이 틀림없어. 더 파고들 방법은 없나? 하나 있습니다. 박 전무의 눈이 번뜩였다. 신청서에 비상연락처로 적힌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중전화번호라 추적은 불가능했지만 혹시나 해서 그 번호로 통화 기록을 조회해봤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방법입니다만 상관없어. 계속해. 최근 한 달간 딱 한 곳과 여러 번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느 산골에 있는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알아봤더니 노스님 한 분이 기거하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최서아라는 이름의 여자가 한 달에 한 번꼴로 그 절을 찾는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황철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 사찰? 스님? 하. 웃기는군. 사람 패는 솜씨가 거의 장군감이던데 알고 보니 부처님을 모시는 년이었어. 아마도 가족이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아주 가까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일한 약점일지도 모릅니다. 잘했어, 박전무. 역시 자네밖에 없어. 황철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계략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럼 사냥 방식을 좀 바꿔야지. 여우를 잡으려면 여우굴을 직접 건드려서는 안 돼. 여우가 가장 아끼는 새끼를 미끼로 삼아야지. 그는 박전무에게 턱짓을 했다. 청소부들한테 연락해. 산으로 소풍 갈 시간이라고. 늙은 스님 한 분한테 조용히 안부 인사 좀 여쭙고 오라고 해. 아주 정중하게 말이야.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그년에게는 내가 보냈다는 걸 확실히 알려줘야지. 헬스장에서의 무례는 사과해야 하지 않겠어? 물론 내 방식대로. 새로운 계획은 치밀하고 잔혹했다. 이제 공격의 목표는 최서아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장 연약한 고리. 그녀가 지키고 싶어 할 유일한 존재. 황철사는 그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의 심장을 밖에서부터 올가맬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드러난 발톱은 이제 그녀의 목이 아닌 그녀가 가장 아끼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깊은 산속 해가 저물어 어스름이 내린 고즈넉한 사찰에 불청객들이 찾아왔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5명의 사내들. 그들은 황철산이 보낸 청소부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고 손에는 묵직한 연장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관광객이나 신도가 아니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어둠 속의 전문가들이었다. 여기 맞아? 이런 깡촌에 무슨... 조용히 해. 박 전무님 말씀으로는 저기 법당 뒤쪽 요사체에 혼자 계신다고 했다. 시끄럽게 해서 좋을 거 없어.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은 소리 없이 경내로 들어섰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사찰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곧장 작은 요사체로 향했다. 얇은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계획대로 한다. 둘은 앞에서, 둘은 뒤를 막아. 내가 들어간다. 리더의 지시에 따라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다. 안에서는 조용한 독경 소리만이 나지막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리더는 동료들과 눈짓을 교환한 뒤 거칠게 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꼼짝 마. 그러나 방 안의 광경은 그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예상했던 노스님은 온데간데 없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경상과 방석 하나가 놓여 있을 뿐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은은하게 타들어가는 향과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것처럼 온기가 남은 방석만이 그들을 맞았다. 그리고 독경 소리는 작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뭐야 이거? 속았다. 함정이다. 리더가 소리치는 순간 등 뒤에서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요사체의 문이 닫혔다. 동시에 사방의 창문들이 육중한 철판으로 막히며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씨발! 무슨 일이야? 사내들은 당황하여 손전등을 켰다. 하지만 사방이 막힌 비좁은 방 안은 완벽한 감옥이었다. 그들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밖에서 무거운 빗장이 걸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젠장, 갇혔어. 우리가 올 줄 알고 있었던 거야. 말도 안 돼. 어떡해.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정보가 샜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나? 그들이 공포에 질려 허둥대는 사이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에어컨도 없는 낡은 목조 건물에서 마치 냉동 창고에 들어온 것처럼 한기가 뼈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머리 위 천장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 유감이군. 여자 목소리였다. 차갑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기계 같은 목소리. 바로 그들이 찾던 최서아의 목소리였다. 너 어디 있는 거야? 당장 나와. 나는 너희를 보고 있지. 너희가 서로를 의심하고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아주 잘 보고 있어.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듯 사방에서 그들을 감싸는 것처럼 들려왔다. 사내들은 손전등을 들고 천장을 비췄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포는 어둠과 추위 속에서 급속도로 증식했다. 내 놈들, 내 할아버지께 무슨 짓을 하려고 했지? 할아버지. 사내들은 그제야 노스님이 그녀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너희는 두 가지 실수를 했어. 첫째, 나를 얕봤다는 것. 둘째, 내게 소중한 것을 건드리려 했다는 것. 목소리가 말을 마치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손전등이 동시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갔다. 강력한 전작이 충격이었다. 방 안은 다시 완벽한 암흑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암흑 속에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천장 어딘가에서 무언가 스르륵하고 움직이는 소리.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는 듯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 사냥꾼이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다가오는 소리였다. 사내들은 서로의 몸을 부딪히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텅 빈 줄 알았던 함정은 사실은 그들을 위한 무덤이었다. 완전한 암흑과 정적. 청소부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원초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시각이 차단되자 다른 모든 감각이 병적으로 예민해졌다. 옆 동료의 거친 숨소리,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는 어깨의 움직임,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그 여자의 존재감. 야, 아무나 말 좀 해봐.
씨발, 무서워 죽겠네. 한 명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의 목덜미 뒤로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헉! 그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무언가 강철 같은 것이 그의 목을 휘감았다. 가느다란 와이어였다. 와이어는 그의 경동맥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그는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뒤로 끌려갔다. 어둠 속으로. 방금. 무슨 소리? 철수야. 김철수. 너 어디 있어? 남은 4명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방구석 어둠 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리더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비상용 라이터를 켰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방금 전까지 함께 있던 동료 김철수가 눈을 희번득하게 뜬 채 목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그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목에 신경이 눌려 전신이 마비된 상태였다. 공포에 질린 그의 눈동자만이 필사적으로 움직이며 천장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천장. 라이터 불빛이 흔들리며 천장을 비추었다. 낡은 목조 천장의 대들보. 그 그림자 속에 마치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검은 옷을 입은 최서아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대들보에서 뛰어내려 라이터를 든 리더의 바로 등 뒤에 착지했다. 고양이처럼 소리 하나 없이. 찾았다. 귓가에 속삭이는 차가운 목소리에 리더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뒤돌아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최서아는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상태였다. 그녀는 한 손으로 그의 명치를 강하게 가격했다. 커허. 숨이 멎는 고통에 그의 몸이 기역자로 꺾였다. 그와 동시에 최서아의 다른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턱 관절과 귀 밑의 급소를 동시에 눌렀다. 뚜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리더는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이제 남은 것은 3명. 그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살려주세요.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들은 도망치기 위해 닫힌 문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의 등 뒤로 최서아는 바닥에 떨어진 연장 가방을 발로 걷어찼다. 가방이 열리며 묵직한 쇠파이프, 렌치 같은 연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그중 가장 손에 익은 적당한 길이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너희는 내 할아버지께 이걸 쓰려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는 대신 극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럼 똑같이 돌려받는 게 공평하겠지. 사냥이 시작되었다. 암흑 속에서 최서아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둔탁한 파열음과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 그리고 고통에 찬 비명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다리 관절, 팔꿈치, 어깨 등 전투 능력을 상실시키면서도 목숨은 붙어 있을 곳만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정밀한 해체 작업에 가까웠다. 몇 분 뒤 방 안은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닫혔던 문이 천천히 열리고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방 안에는 5명의 청소부들이 모두 팔다리가 꺾인 채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최서아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공포에 질려 오줌까지 지린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최서아의 발치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다. 최서아는 그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려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황철산에게 전해.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오는 듯했다. 전쟁을 원했으니 전쟁을 해주겠다고. 그리고 다음은 내 놈들 차례가 아니라 바로 황철산, 내 차례라고 말이야. 황철산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박전무의 당당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질질 끌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한 사내가 기어들어왔다.
황철산의 청소부 중 유일하게 의식을 잃지 않았던 그녀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살려둔 남자였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양팔은 기괴한 각도로 부러져 축 늘어져 있었고 한쪽 다리는 완전히 으스러져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고통과 공포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헤매며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을 내뱉었다. 그리고 그의 뒤로 박전무가 사색이 된 얼굴로 들어섰다. 사장님, 나머지 넷은. 박전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부하들이 들것에 실어온 다른 청소부들의 모습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 할 정도였다. 전신이 만신창이가 되어 의식조차 없는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짐승에게 처참하게 물어뜯긴 고깃덩어리에 가까웠다. 황철산이 자랑하던 최정예 폭력 집단은 단 한 명의 여자에게 흔적도 없이 분쇄되었다. 뭐야 이게? 이게 대체 무슨? 황철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최고급 양주로도 진정되지 않았던 분노가 눈앞의 현실 앞에서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는 기어들어온 남자의 멱살을 잡아채려 했지만 남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그를 피했다. 오지마. 저리 가. 그 여자야. 그 여자의 눈이. 남자는 발작적으로 몸을 떨며 울부짖었다. 그의 정신은 이미 파괴된 후였다. 최소한은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철저하게 파괴해버린 것이다. 박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에게서 들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 여자가 전하라고 했습니다. 황철산의 시선이 박전무에게 향했다. 전쟁을 원했으니 전쟁을 해주겠다고. 그리고 다음은 사장님 차례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차례. 그 말이 황철산의 뇌리에 망치처럼 박혔다. 이것은 협박이나 경고가 아니었다. 이미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그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분노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생전 처음 느껴보는 차가운 공포가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괴물을 건드렸다. 인간의 탈을 쓴 이해할 수도 대적할 수도 없는 존재를. 소문은 피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황철산의 최정예 부대가 정체불명의 여자 하나에게 전멸했다는 이야기는 하룻밤 사이에 뒷골목 세계를 뒤흔들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에 실려간 청소부들의 끔찍한 상태가 알려지고 황철산이 며칠째 사무실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는 사실이 되어갔다. 황철산의 제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가 쌓아올린 공포의 성벽은 황철산은 무적이다라는 신화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신화가 깨지자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에게 상납금을 바치던 하부 조직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그의 라이벌들은 이 기회를 틈타 그의 영역을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왔다. 황철산은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그는 사무실에 자신을 가두고 술에 의존했다. 창밖을 지나가는 모든 여자가 최서아처럼 보였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밤에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덮치는 그녀의 환영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다 깨어났다. 한때 이 도시의 밤을 지배했던 왕은 이제 자신의 그림자조차 믿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어버렸다. 그는 사무실 창문에 방탄 필름을 바르고 입구에는 무장한 부하들을 24시간 배치했다. 그의 사무실은 요새가 되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기도 했다. 그는 깨달았다. 최서아는 자신을 직접 죽이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가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까지 밖에서 조용히 지켜볼 생각인 것이다. 공포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는 없었다. 최서아는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은 군에서 사용하는 위장 신분으로 얻은 안전 가옥이었다. 방 안에는 최소한의 가구와 최첨단 통신 장비들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다. 화면에는 황철산의 조직과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들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사찰에서의 일은 1단계에 불과했다. 적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그들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물리적인 타격. 이제부터는 2단계, 적의 심장부를 파고드는 지능전이었다. 황철산이라는 독사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간단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내뿜는 독이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러려면 뱀의 머리가 아니라 그 몸통과 꼬리, 그리고 그 뱀이 똬리를 틀고 있는 둥지 자체를 불태워버려야 했다. 그녀는 군의 보안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물론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속한 부대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만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이 허용되는 곳이었다. 그녀는 지금 그 권한을 자신의 사적인 전쟁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이 발각된다면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중죄였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건드리려 한 순간 황철산의 조직은 더 이상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녀의 해킹 능력은 부대의 사이버 전담 요원 못지않았다. 그녀는 황철산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해킹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수백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돈 세탁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유령 회사들의 명단, 그리고 마침내 그 돈이 상납되는 최종 목적지. 부패한 정치인과 경찰 간부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빙고. 최서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황철산의 힘은 단순한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권력과의 검은 유착. 그것이 그의 진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황철산의 사무실과 주요 업소 주변의 통신망을 장악하고 그들의 모든 통화 내용을 감청하기 시작했다. 조직 내부의 대화, 그들이 나누는 비밀거래, 심지어 황철산이 불안감에 떨며 내뱉는 잠꼬대까지. 그녀의 손안에 그들의 모든 비밀이 실시간으로 쌓여가고 있었다. 밤에는 직접 움직였다. 그녀는 검은 옷으로 몸을 감싼 채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황철산의 핵심 자금 줄인 한 대형 룸살롱. 그녀는 건물 환풍구를 통해 잠입하여 박 전무의 사무실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비상경보 장치와 감시 카메라의 센서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그녀에게 식은 죽 먹기였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그들의 심장부를 휘젓고 다녔다.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황철산이라는 거대한 거미를 올가맬 거미줄을 짓고 있었다. 아주 촘촘하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강철 같은 거미줄을. 그의 돈, 그의 권력, 그의 인간관계, 그의 비밀. 그를 지탱하는 모든 기둥들을 하나씩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다. 이제 거미줄은 거의 완성되었다. 남은 것은 거미를 그 중심으로 유인하여 숨통을 끊는 일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시의 유력 일간지 사회부 소속인 김진혁 기자는 익명의 제보 메일 한 통을 받았다. 평소 같았으면 스팸으로 치부하고 지워버렸을 메일이었지만 황철산과 검은 돈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 기자는 오랫동안 황철산과 지역 권력의 유착관계를 파헤쳐온 정의감 넘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번번이 증거 부족과 외부의 압력으로 기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어디 보자. 그는 반신반의하며 메일의 첨부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파일 안에는 황철산의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이 특정 정치인의 후원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담긴 은행거래 기록과 돈 세탁에 이용된 대포 통장 리스트, 그리고 황철산과 해당 정치인이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담긴 고화질 사진까지 들어있었다. 누군가 판을 짜서 떠먹여주지 않고서는 절대 확보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 자료였다. 김 기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리의 판도라를 열 수 있는 열쇠였다.
그는 즉시 편집장에게 달려갔고 신문사는 발칵 뒤집혔다. 며칠 뒤 신문 일면에는 조폭 두목, 여당 실세에게 수십억 불법 정치 자금 제공이라는 대서특필 기사가 실렸다. 파장은 엄청났다. 언론이 들끓었고 여론은 악화되었으며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였다.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황철산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새끼가 정보를 흘린 거야? 황철산은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포효했다. 자금 세탁 경로는 자신과 박전무 그리고 해당 정치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극비사항이었다. 내부의 배신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조직의 2인자인 박전무에게로 향했다. 박전무. 자네 짓인가? 내 자리를 넘보려고 이따위 수작을 부린 건가? 사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사장님을? 박전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부인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황철사는 그동안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자신의 오른팔마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조직의 기강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최서아가 계획한 첫 번째 균열이었다. 외부에서의 공격은 내부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아쇠에 불과했다. 그녀는 황철산이라는 인물의 편집증적인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부터 색출하려 들 것이라는 사실을.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검찰의 수사망이 조여오자 황철산과 연결되어 있던 부패 경찰과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황철산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철산에게서 받은 뇌물 기록을 역으로 언론에 흘리거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황철산을 보호해주던 거대한 방패막이 이제는 그의 목을 겨누는 창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황철산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렸던 그의 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언제 잡아먹힐지 몰라 두려움에 떠는 사방이 적인 외로운 늑대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최서아는 자신의 안전가옥에서 모니터를 통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거미줄에 걸린 거미가 스스로를 파멸시키며 발버둥 치는 모습을. 황철산의 제국이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때 최서아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그것은 그의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릴 심리전이었다. 늦은 밤 술에 취해 자신의 사무실 소파에 쓰러져 있던 황철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어떤 새끼야?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누군가의 차분하고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냐고 이 개새끼야. 황철산이 악을 썼지만 대답은 없었다. 섬뜩한 침묵. 마치 죽음의 사자가 그의 귓가에서 숨을 쉬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몇 초 뒤 전화는 다시 울렸다. 또다시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전화를 받아 소리쳤다. 장난치지 마. 당장 정체를 밝혀. 그때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자 목소리였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모든 감정이 거세된 목소리. 황철산. 너는. 그는 목소리의 주인을 즉시 알아차렸다. 최서아였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흘렀다. 어떻게? 내 번호를.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전화번호 하나 모를까? 최서아의 목소리는 조롱하듯 평온했다. 지금쯤이면 깨달았을 텐데. 내가 의심했던 박전무는 배신자가 아니야. 내 돈줄을 끊고 내 방패를 빼앗아간 건 전부 나야. 이 악마 같은 년. 악마? 아니. 나는 그냥 거울일 뿐이야.
내가 저지른 악행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최서하는 말을 이었다. 그녀는 황철산이 숨겨둔 비자금 계좌번호를 정확히 읊었고 그가 비밀리에 만나던 내연녀의 이름과 주소까지 거론했다. 황철산이 세상에서 자신만이 안다고 믿었던 모든 비밀들이 그녀의 입을 통해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곧 사라질 거야. 내 돈, 내 부하들,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넌 이미 끝났어, 황철산. 닥쳐. 닥치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도시의 왕이야. 내가 너 같은 년 하나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 황철산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최서하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그의 귓가에 박혔다. 왕, 착각하지 마. 넌 왕좌에 앉아있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파놓은 함정 위에서 잠시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이야. 뚝. 전화가 끊겼다. 황철사는 잠시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사무실의 모든 것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값비싼 양주병, 고급 가구, 컴퓨터 모니터.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박살이 났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처음부터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것을. 헬스장에서의 첫 만남부터 사찰에서의 습격, 그리고 이 모든 파멸의 과정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싸우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일방적으로 해체당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의 울음 섞인 포효가 텅 빈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한때 도시를 떨게 했던 야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사냥꾼에게 영혼까지 사냥당해 스스로를 파괴하는 미치광이로 전락해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파멸의 무대는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 황철산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이제 왕국이 아닌 스스로를 가둔 왕의 무덤이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그의 발 아래 놓인 영광의 증거가 아니었다. 언젠가 자신을 심판하러 올 저승의 강처럼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황철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그의 눈은 퀭했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은 한때의 위험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손에 쥔 권총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서성였다. 건물 전체는 그가 믿을 수 있는 마지막 부하들로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었다. 모든 출입구는 봉쇄되었고 엘리베이터는 최상층 운행이 중단되었다. 이 요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바람과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최서하에게 어둠은 길이 되고 바람은 망토가 된다는 사실을. 그 시각 빌딩의 옥상. 한 점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난간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특수 제작된 검은 전투복을 입은 최서하였다. 그녀의 등에는 가느다란 와이어가 연결된 로프 발사기가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도시의 야경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사기의 방아쇠를 당겼다. 쉭 하는 소리와 함께 갈고리가 달린 로프가 황철산의 사무실 바로 위층, 비어있는 층의 창문 프레임에 정확히 박혔다. 그녀는 한 마리의 거미처럼 소음 하나 없이 빌딩의 외벽을 타고 내려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안도 없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수백 번도 더 반복했던 훈련의 일부일 뿐이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한 그녀는 특수 흡착판을 이용해 창문에 몸을 고정하고 유리 절단기로 작게 원을 그렸다. 유리를 조용히 떼어낸 구멍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어 내부를 확인했다. 경비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안으로 스며들었다. 황철산의 사무실은 바로 아래층이었다. 그녀는 비상계단의 문을 가볍게 열었다. 복도 끝, 황철산의 사무실로 향하는 육중한 철문 앞에는 2명의 경비원이 총을 든 채 지키고 있었다. 최서하는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소음 제거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사용한 것은 총알이 아니었다. 픽. 아주 작은 발싸움과 함께 두 개의 작은 침이 경비원들의 목덜미에 정확히 박혔다. 강력한 신경 마비제였다. 경비원들은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제 마지막 관문, 황철산의 사무실 문만 남았다. 최첨단 디지털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녀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그녀는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잠금 장치에 연결했다. 복잡한 암호 코드가 화면 위를 스쳐 지나갔다. 10초도 되지 않아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최서아는 심호흡을 한번 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마지막 무대로 들어섰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을 때 황철사는 창밖을 보며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야수적인 본능이 등 뒤에 서늘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죽음의 그림자였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바로 그녀 최서아였다. 올 것이 왔군. 황철사는 허탈하게 웃었다. 공포는 극에 달하자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손에 든 권총을 천천히 들어올려 그녀를 겨누었다. 이 요새를 어떻게 뚫고 들어온 거지, 괴물 같은 년. 왕의 마지막 길은 조용히 배웅하는 게 예의일 테니까. 최서아는 천천히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 여유로운 모습에 황철산의 자존심이 다시 한번 불타올랐다. 죽어! 그가 방아쇠를 당겼다. 탕! 하는 굉음과 함께 총알이 발사되었다. 하지만 최서아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총성과 동시에 바닥을 구르듯 몸을 날려 책상 뒤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황철산이 당황하여 총구를 돌리는 순간 최서아는 책상을 박차고 뛰어올라 그의 정면으로 날아들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킨 그녀의 발차기가 권총을 든 황철산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우두두.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권총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크악! 황철산이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았다. 최서아는 바닥에 착지함과 동시에 그의 남은 한쪽 팔을 꺾어 관절을 부수고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해 그의 거대한 몸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모든 것이 단 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황철사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최서아를 올려다보았다. 헬스장에서처럼 그는 또다시 그녀의 발 아래에 무력하게 짓밟혀 있었다. 죽여라. 차라리 내 손으로 죽여. 그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최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죽음은 내게 너무 과분한 잡이야. 그녀는 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바닥에 쓰러진 황철산의 양복 주머니에 꽂아주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이 담겨 있어. 돈 세탁, 뇌물, 청부폭력,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 검찰이 아주 좋아할 선물이지. 바로 그때였다. 창밖 저 멀리서부터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선명해졌다. 수십 대의 경찰차가 이 빌딩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황철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 비웃고 조롱했던 법이라는 이름의 심판대 위에 그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감옥에서 수십 년을 썩거나 혹은 사형수로 죽음을 기다리거나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지옥. 그것이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복수였다. 안 돼. 안 돼. 사이렌 소리가 건물 바로 아래에서 멈췄다. 수많은 경찰들이 빌딩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서아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규하는 황철산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고요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것으로 내 휴가는 끝났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잠시 후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문을 부수고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완전히 파괴된 사무실 한가운데서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고 있는 한때 도시의 왕이었던 남자의 처량한 모습뿐이었다. 며칠 뒤 깊은 산속의 사찰. 최서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할아버지인 노스님과 함께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산사의 아침은 평화로웠다. 풍경 소리가 바람을 타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황철산 조직의 붕괴와 그와 유착했던 수많은 권력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이제 가는 것이냐? 노스님이 조용히 물었다. 최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귀 날짜입니다. 마음의 짐은 다 덜었느냐? 최서아는 찻잔을 내려놓고 할아버지의 깊고 따뜻한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니요, 할아버지. 짐을 덜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펼쳐진 산맥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냉혹한 병사의 눈이 아니었다. 이 나라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굳건하고 자랑스러운 군인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길고도 짧았던 그녀의 휴가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다시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키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다.